안녕하세요. EBS 뉴탐스랑 한국지리의 이은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천과 관련된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하천의 특색들을 우리가 다뤄봤는데요. 특히 가믹공유하천과 자유공유하천은 발달하는 위치라든지 그 특징, 그리고 함께 발달하는 지형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가믹공유하천 옆에는 하안당구라는 지형이 함께 발달하고요. 자유공유하천은 측방침식의 결과 유로 변경이 잘 일어나면서 하중도, 우각호, 구화도와 같은 그러한 지형들을 만들어낸다고 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지난 시간에는 하천의 특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하천이 만들어낸 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할 차례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보는데, 하천이 만들어낸 지형을 우리가 침식평야와 퇴적평야로 나눠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도가 높고 경사가 있는 땅을요, 우리가 평평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평하게 만들까요? 그렇죠. 깎아내면 되죠. 잘 이렇게 깎아내면 이렇게 평지가 되겠죠. 두 번째, 이렇게 굴곡이 있는 지역을 또 평지로 만들고 싶습니다. 깎아서 어디에다가 낮은 고도에다가 쌓아놓으면 되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평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야로 만드는 방법에는 이렇게 침식과 퇴적작용 두 가지 작용에 의해서 각각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요. 침식평야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구릉성 침식지라는 지형을 간단하게 배울 겁니다. 이거는 뭐 자세히 배우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침식분지라는 지형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퇴적평야는 그 위치에 따라서 선상지, 그 다음에 범람원, 그 다음에 가장 하구에 발달하는 퇴적지형인 삼각주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이렇게 가믹공유하천, 하안당구, 그 다음에 자유공유하천을 배웠는데 오늘은 하천의 침식평야부터 볼까요? 이 하천 중상류의 침식작용, 하천의 침식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침식평야의 대표적인 예인 침식분지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퇴적지형 중에서는 선상지와 그 다음에 범람원과 자연재방으로 구성된 범람원, 그리고 가장 하구, 바다와 만나는 그 입구에 형성되는 삼각주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릉성 침식지인데요. 구릉성 침식지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이 산지가 침식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요. 과정에 있는데, 그래서 원래 산지였던 곳이 침식을 받으면서 고도가 낮아지고요. 주변에 비해서 주변 산지에 비해서는 좀 완만한 그러한 지형을 우리가 구릉성 침식지라고 하는 겁니다. 산의 허리 부분에 완만한 경사면을 가지는 지형이죠. 그래서 우리 청동기 시대 때부터 배산임수 지형으로서 마을이 입지했던 데가 바로 이런 지역이에요. 어때요? 하천 주변의 평야에 비해서는 하천의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죠. 그리고 산지보다는 경사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취락이 들어서기에 딱 좋은 배산임수 지형으로서 아주 딱 좋은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구릉성 침식지는 그냥 침식되어 가는 과정에 언덕 정도의 아주 완만한 고도를 가지는 지형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배울 아주 중요한 침식평야는요, 바로 이 침식분지인데요. 선생님, 이거 가믹공유하천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가믹공유하천 맞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 침식분지는요, 하천의 중상류에서 잘 나타나는 그러한 지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믹공유하천에서 이런 중간중간에 이러한 침식분지, 큰 평평한 평야가 군데군데 분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믹공유하천이다 보니까 이런 구화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안당구도 있고요. 선생님 왜 이러죠? 하안당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화도 같은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형으로서 볼 수가 있는데, 이 침식분지라는 거는요, 그야말로 이런 지형이죠. 분지예요, 분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을 우리가 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가운데 보세요. 주변은 산인데 가운데가 평평하죠. 우리가 평평한 땅을 평야라고 하는 건데, 왼쪽은 아주 유명한 침식분지 지형으로서 자주 언급되는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해안면이라는 지역이에요. 6.25 전쟁 때 외국 종군 기자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봤더니 여기 무슨 운석 떨어진 것처럼
화채 그릇처럼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 화채 그릇 펀치볼이라고 불리고 지금 또 펀치볼이라고 그대로 용어를 쓰는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요, 강원도에서 가장 큰 대도시 중에 하나인 춘천인데요. 강원도 춘천인데 이 춘천도 아주 규모가 매우 큰 침식 분지입니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 다음에 큰 하천이 두 개가 만나면서 소양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그 위치에서 이 하천들이 침식을 막 하면서 만들어진 평야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주변은 산인데 여기는 빵빵 이렇게 평야처럼 평평해졌나요? 그게 바로 침식 분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변성태저감 중 하나인 편마음의 비중이 높았어요. 변성태저감이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언제? 중생대 때. 대보화강암이라든지 불국사 화강암 같은 아무튼 화강암이 땅 속에서 관입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살이 막 갑자기 찌면 지방세포들이 이 피부를 막 건드리면서 살이 터지죠. 그래서 막 땅 속에서 계속 이렇게 화강암이 관입을 해서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힘을 가하니까 기존의 편마암 표면이 어떻게 돼요? 금이 가는 거예요. 살이 터져버렸어요. 그럼 이 살 터진 곳은 어떻게 될까요? 비가 내리거나 하천이 지나가면 이 부분은 약하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빨리 침식이 돼서 풍화나 침식을 받아서 날아갈 겁니다. 없어져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덩그러니 다시 그리면 화강암도 이렇게 까꿍 하고 고개를 들었죠. 근데 이 화강암은요, 원래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땅속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관입암, 심성암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압력이 매우 큰 환경에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벌러덩 드러났죠. 그러면 압력이 지금 낮아진 환경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커지면서 얘도 어떻게 됐냐면 얘도 막 전리가 발생하고 막 틈이 발생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또 하천이 지나가요. 침식작용이 또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 약해진 전리를 따라서 이 부분이 또 빠르게 침식되어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주변 편마암은요, 산지를 이루고요. 가운데 화강암이 위치했던 곳은 쫙 깎여가지고 평야를 형성했죠.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침식 분지라는 지형인데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겁니다. 암석이 서로 다른 암석이죠. 뭐가 다르다? 단단함이 달랐던 겁니다. 경연차. 단단할 경자, 연할 연자인데 경연차에 의해서 침식이 지금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경연차에 의해서 다르게 침식이 이루어졌어요. 침식이 지금 차별적으로 이루어졌죠. 누구는 어떻게 되고 편마암은 단단하죠. 경암이다 보니까 여전히 침식에 강해서 남아서 산지를 이루고요. 화강암은요. 화강암은 편마암에 비해서는 연암입니다. 그래서 하천 침식 같은 것에 매우 약해요. 그래서 이것은 가운데 평야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식 분지가 잘 나타나는 지역은요, 어디를 중심으로 잘 나타나냐면 화강암이 국지적으로 군데군데 관입이 되어 있는 곳이 있겠죠. 화강암이 국지적으로 군데군데 분포하는 곳이거나 그 다음에 하천의 합류 지점에서 대규모 침식 분지가 발생을 합니다. 하천이 하나만 지나가도 침식 분지가 형성될 수 있는데요. 두 하천이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침식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커지겠죠. 그래서 상류에서 중류로 내려가면요, 침식 분지의 스케일도요. 침식 분지의 스케일도 더 대규모 스케일이 됩니다. 아까 강원도 양구군과 춘천을 보여드렸죠. 자, 이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에 위치한 침식 분지 지형도와 오른쪽은 춘천의 침식 분지 지형도인데요. 지금 해발 고도를 보시다시피 이 춘천이 조금 더 중류 정도의 고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볼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요. 축척을 보시다시피 이게 훨씬 더 넓은 면적이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읽어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 중류 정도가 되면 침식 분지의 스케일도 매우 커진다는 거. 거기다가 여러분 이 춘천 한번 보세요. 소양강과 북한강이라는 하천이 지금 만나고 있죠. 얼마나 침식력이 강해졌을까요? 그래서 아주 대규모 침식 분지가 만들어졌고요. 그 안에
춘천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졌고 많은 인구가 살면서 강원도의 대표적인 도시, 도청이 위치하고 있는 도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형도 우리 그 지리에서 지형 파트는 지형도를 읽어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위평탄면은요.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완만한 지형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고위평탄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완만해지긴 완만해지는데 지금 900, 700, 500 고도가 어떻게 되면서 900, 700, 500 고도가 다운이 되면서 가운데 부분이 지금 완만한 거죠. 자, 마찬가지로 춘천도 보세요. 300, 200, 100 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고도가 양쪽에서 지금 이 주변에서도 꺼집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가장 완만해요. 등고선의 간격이 넓죠. 이러한 지형, 주변이 산으로 둘러싼 이러한 지형을 우리가 침식분지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침식분지는요.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중상류의 위치는 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침식분지를 흐르는 하천은 이 부분만 보면은 얘는 평야를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중상류지만 하류와 마찬가지로 하류의 하천과 마찬가지로 여름마다 뭐를 할 수 있다? 범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범람원 혹은 충적층을 만들어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침식분지 안쪽에는 이 지금 토양이 이렇게 지금 퇴적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화강암이라는 기반암 위에 이 하천이 새롭게 만들어낸 비옥한 충적층, 퇴적층입니다. 간은 지금 산지로 남아있으니까 이게 바로 편마암, 변성암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포인트는 뭐였냐면 주변의 산지를 이루는 암석과 가운데 평야를 이루는 암석, 기반암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 하천이 만들어낸 이 새로운 토양층은 뭔지, 그리고 각각의 특징이 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침식분지를 해결하는 문제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거 잘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지금 양구군 해안면 지형도와 이 춘천의 지형도를 계속 보여주는 거는 뭐니 해도 이 두 군데에 이 문제 빈출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자, 둘 다 강원도에 있죠. 휴전선을 기준으로 양구는 여기 있어요. 강원도에 딱 초입. 여기에 춘천이 있죠. 양구와 춘천의 위치도 선생님이 나중에 문제 풀이 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변이 산지고 가운데가 움푹 파여 있는데 하천이 만들어낸 아주 비옥한 평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비옥한 평야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일단 평야만 봤다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농사를 지었어요. 농경과 생활에 유리하죠. 그 다음 주변이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이 산지로 되어 있으니까 외적 방어에도 유리했겠죠. 그 다음에 주변이 산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잘 보존되고 그들만이 그 문화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도 잘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형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침식분지는요, 과거에 아주 그 지역의 지방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봤던 춘천이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춘향의 고향 남원이라든지 과거에 양반 도시다 이랬던 곳이 침식분지 지형에서 많이 형성된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침식분지는 이러한 조건, 밥 먹고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외적 방어 좋고,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 살면서 말 잘 통하고 살기 좋았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지방 중심지의 역할도 했다는 거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런데 이 침식분지는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 기온 역전 현상이라는 현상이 잘 발생하는 지형이다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자, 기온 역전 현상. 사실 이거 기후에서 해야 되는데 교재도 있고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권은요, 뭐가 당연한 거죠? 해발 고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기온 역전이라는 건 뭐냐면 그 상태가 지금 역전된 상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침식분지가 있어요. 침식분지가 있는데, 밤이 되면요, 특히 가을이나 겨울이나 봄과 같이 일교차가 큰, 특히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 가장 온도가 낮을 때죠.
밤사이 내내 이렇게 산에서 아주 차가운 냉기류가 슬금슬금 내려와요. 여러분, 차가운 거는 항상 가라앉아 있으려고 그러고요. 따뜻한 거는 위로 뜨려고 합니다. 근데 냉기류는 아주 밀도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여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 새벽에 딱 지표의 온도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고도의 온도를 측정해보면 얘가 더 낮아요. 기온이 더 낮고요. 오히려 여기가 기온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4도인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0도예요. 이건 비정상적인 그러한 기온 분포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고도에서는 무슨 현상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역전층이 형성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 역전층이 형성되는 거랑 침식 분지랑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기후 파트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 차가운 공기가 아래 지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지만 이 역전층이 뚜렷하게 형성이 되는 거겠죠. 오랫동안 형성이 되겠죠. 물론 형성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역전층이 뚜렷하게 형성되는 날의 조건이 바로 뭐냐면 일교차가 크고 새벽에 그리고 바람이 없는 무슨 지형에서? 분지 지형에서 잘 형성된다고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 분지 지형이라는 내용 때문에 침식 분지에서 연결시켜서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지형의 조건이냐면 이 역전층이 발생하면요. 차가운 공기가 지금 땅에 지금 가까이 쫙 깔려 있다 보니까 수증기가 기체에서 온도가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액체로 바뀌어요.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 안개가 됩니다. 근데 도시같이 대구나 춘천같이 이런 대도시에서는요. 사람도 많죠. 자동차도 많고요. 산업시설도 많습니다. 이런 포그에 스모크, 매연까지 끼면 이거 앞으로 당겨서 합성어가 되면 뭐가 돼요, 여러분? 스모그와 같은 현상도 잘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개가 끼면 일조량이 지금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식물들의 냉해 피해까지 발생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할 건데 나온 김에 그냥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고요. 침식 분지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선생님이 쫙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침식 평야는 이렇게 끝을 내도록 하고 오늘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퇴적 평야 삼총사 선상지, 범람원, 삼각주를 다뤄볼 건데 이런 모식도는요. 그야말로 모식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상지의 위치, 범람원의 위치, 삼각주의 위치를 이렇게 하나의 그림에 다 표현을 한 건데요. 이 모든 퇴적 평야, 충적 평야가 모두 나타나는 하천은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선상지랑 삼각주는 우리나라에 아주 발달한 지형이 아니라 미발달해요.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엄청 많아요. 범람원. 왜 많은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비가 집중된다. 그래서 맨날 하천이 넘쳐요. 그게 범람이죠. 그 넘침에서 만들어낸 평야가 범람원이거든요. 그래서 범람원은 아주 많은데 선상지와 삼각주는 별로 없다. 그 정도 느낌을 가지고 먼저 공부를 시작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선상지 몇 개 없긴 하지만 있긴 있습니다. 자, 선상지의 위치 바로 주변의 급경사가 완경사로 바뀌는 그야말로 옆에서 그려볼게요. 급경사에서 완경사로 바뀌는 이 지점을 경사가 급변하는 지점이라서 경사급변점이라고 그러죠. 이런 지점에서 부채 모양의 땅으로 부채선자의 땅 모양의 땅 모양 상태 땅지자입니다. 부채 모양의 땅이 형성되는 게 선상지입니다. 자, 용어 설명하다가 끝나죠. 지리는 한자가 많아서 그런데 자, 그럼 선상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지금 이 지금 딱 보니까 부채 모양이에요. 부채 모양. 좀 잘리긴 했지만 부채 모양 선상지라는 퇴적 평야 뒤에 아주 높은 산이 뒤에 떡하니 배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어디예요? 우리나라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선생님이 선상지가 오죽했으면 잘 발달하지 않았으면 일본의 사진을 가져왔겠어요. 그죠? 일본은 이 경사급변점이 군데군데 발달하는 지점이 많습니다. 왜? 일본은 젊은 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높고 험준한 산지가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생님이 항상 기억하라 했죠. 우리나라 무슨 땅? 늙은 땅, 나이가 많은 땅. 그래서 높고 험준한 산지가 별로 없고 완만하다. 낮고 완만한 산지가 많다고 그랬죠.
선생님 그게 선상지랑 무슨 상관인데요? 방금 말했잖아요. 경사가 급변하는 지점이 나타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고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져요. 선상지는요,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지금 계곡의 입구, 곡구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하천이라든지 하천물이라든지 그 물에 섞인 퇴적물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야? 완경사면에서 넓고 경사가 완만한 지점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물줄기가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그리고 속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사가 완만해졌으니까 멈추겠죠. 퇴적이라는 거는 속력이 0이 돼야 퇴적이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니까. 지금 물줄기 여러 개로 날리고 그다음에 경사가 완만해지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퇴적 물질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쌓였다. 퇴적 평야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 가장 상류에 형성되는 퇴적 평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상지의 지형도에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강원도 안병군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지형도인데 서광사 선상지라고 있어요. 절 이름입니다. 서광사라는 절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는 선상지인데 지금 요 왼쪽이 지금 급경사를 이루고 있죠. 등고선의 간격이 좁으니까. 자, 거기서 지금 계곡물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옆으로 본 부채 모양의 선상지가 지금 서광사 선상지인데 강원도는 강원도지만 여러분 북한에도 강원도의 행정구역이 연결돼요. 이 북한에 있는 선상지입니다. 오죽 없으면 북한에 있는 선상지의 지형도를 가져왔겠어요. 그만큼 미발달한다는 건데 지금 하사리, 강 아래에 형성된 마을, 하사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힌트로서 서광사 선상지 지형도라는 거 지금 눈에 많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리는 어떠한 학문이죠? 형성 원인보다는 그래, 선상지가 형성이 됐어.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니?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계곡물이 지금 졸졸졸 내려오다가 완경사면을 만나면서 속도가 안 나면서 쫙 멈추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 지리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퇴적물을 토해낸다고. 토해내면서 쫙 퍼지면서 여기저기 멈추게 되는데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놈들부터 멈춰요. 퇴적이 돼요. 무겁고 큰 알갱이들이 먼저 쌓이기 시작해요. 가벼운 애들은요. 몸이 가벼우니까 더 멀리까지 가서 나중에 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상류의 자갈, 그 다음에 모래, 실트, 진흙과 같이 미립질 물질 이 순서대로 이렇게 분급이 이루어져요. 우리 분반한다 그러죠? 이렇게 분급이 이루어지는데 약간 어려운 얘기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인간이 토지 이용을 하고 사는지 선상지에서의 토지 이용을 지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이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선상지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또 나눠야 돼요. 선상지의 정수리, 가장 윗부분이란 뜻으로서 선정이 있고요. 선상지의 중앙이라 그래서 선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상지의 가장 끝 지점이라 그래서 우리 치맛단, 바짓단 그 단자예요. 선단이에요. 이 선정은요. 즉 계곡물이 바로 졸졸졸졸 내려오는데 그 물을 바로 이용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람은 뭐 없이 못 살아요. 물 없이 못 살죠. 그 말은 거꾸로 무슨 말이냐면 물이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 뭐 토끼 잡아오면 되고 나물 캐오면 되죠. 근데 물 없이면 아무것도 뭐 요리도 못하고 우리가 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바로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지점에서는 아주 땅은 좁습니다. 하지만 뭐가 형성될 수 있다? 소규모지만 취락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계곡물이 졸졸졸 내려왔는데 이 선정에 닿자마자 지금 어디에 닿는 거예요? 자갈로 이렇게 덮여있는 땅에 닿는 거죠. 얘가 나는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위를 흐르고 싶은데 지표수로 흐르고 싶은데 그 조건이 안 됩니다. 알갱이가 너무 굵기 때문에 땅속으로 바로 지하로 바로 숨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어디까지? 모래도 너무 커. 그래서 계속 이 선앙 부분에서는 하천이 지표수로 흐르지 않고요.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 복류를 합니다. 이 복자가 엎드릴 복자예요. 항복합니다 할 때 그 복자입니다. 엎드려서 흘러요. 그 말은 뭐냐면 지하수 형태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표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 없어요. 그 물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은 살 수 없다 그랬죠. 칠학이 형성되기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리고 물이 없으면 짓기 어려운 농사가 뭐죠? 논농사죠.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농사를 짓는다면 이렇게 밭농사라든지 과수원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자, 그러다가 잘 보세요, 여러분. 졸졸졸졸 내려오던 복류하천이 지금 이 실트나 진흙과 같은 아주 미세한 입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제 하천이 이제 뚫고 지나가려고 뚫으려고 해도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안 뚫려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갈 데가 어디서? 솟아야지 뭐. 이렇게 용천을 하는 소슬용자의 내천자죠. 물이 용천을 해요. 선생님 여기 이렇게 기호로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고 용천을 합니다. 지표수를 얻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면적이 넓어졌죠. 농사 짓기에 딱 좋습니다. 특히 무슨 농사? 이 논농사,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조건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짓습니다. 거기다가 평지에 완경사에다가 상대적으로 더 완경사에다가 물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논농사도 짓고요. 대규모 칠학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상지는요. 토지 이용을 선생님이 이렇게 기호로서 한 번에 그냥 다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론처럼 이렇게 뭐 소규모 칠학, 밭농사, 과수원, 절대 논농사 안 돼 이런 것은 현대에서는 많이 없어졌어요. 의지의 한국인들 여기다가 막 자갈인데도 막 진흙 같은 거 갖다 붓고 그 다음에 뭐 우물 파가지고 물 끌어올려가지고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선정부터 선단까지 다 논농사를 짓고 있는 선상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론과 잘 안 맞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냥 원래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 토지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상지는 발달이 미약화돼 있죠. 일단은 분포 형성. 분포가 미약해요. 미발달입니다. 이유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유를 서술하라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요, 경사급변점이 적은 어떠한 산의 성격, 저산성 산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완만하게 떨어져요. 갑자기 좁았다가 하천 입구가 좁았다 갑자기 쫙 퍼지는 그런 완경사면이 나타나는 그런 경사급변점이 발달하지 않죠. 자,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잘 나오는 그 다음에 서왕사 성상지 지형도와 그 특징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나중에 문제풀이에 가면 구례선상지라는 선상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선상지는 뭐냐면 사천선상지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공부하면 정말 이제 여러분 완벽해지는데 사천이라는 곳은 여러분들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이 남해 바다에 바로 이렇게 선상지가 남해 바다로 바로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선생님, 선상지는 하천의 상류라면서요. 이게 아주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그냥 알려드리면 가끔 나오는데 사천 선상지는요. 이 빙기 때 상류에 해당을 했습니다. 왜? 남해는 수심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 부분 더 많은 부분들이 육지였다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빙기 때는 하천의 상류였어요. 선생님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상류에서는 침식이지만 빙기 때 상류는 무슨 작용이 활발했죠? 퇴적 작용이 활발했습니다. 그때 형성될 수 있는 평야가 바로 뭐다? 선상지예요. 그래서 이 사천 선상지는 빙기 때 형성된 게 지금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를 향하고 있지만 선상지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범람원을 배울 텐데 이 범람원은 아주 중요하고요. 지형도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시험 문제에서도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의고사에서도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범람원은 범람을 해서 만들어낸 평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평평해. 좋아 선생님.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나는 넓은 평야를 기대했는데 왜 이렇게 산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끝이 안 보이는 평야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릉지라든지 같은 이런 낮은 완만한 산지들이 자연 범람원 지형도에서 또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범람원은요,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토지 이용에 집중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범람을 해요. 여러분, 그 홍수가 일어나면 그 하천의 색깔이 어때요?
완전 흙탕물이죠. 흙탕물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그 물 속에 퇴적 물질들, 흙이라든지 모래라든지 진흙과 같은 퇴적 물질이 섞여 있는 겁니다. 자, 양쪽으로 범람을 해요, 여러분. 넘치면서 이제 퇴적 물질들이 가라앉을 겁니다. 당연히 어떤 애들부터 가라앉을까요? 무겁고, 상대적으로 무겁고 알갱이가 큰 입자부터 가라앉을 겁니다. 그리고 가볍고 알갱이가 작은 애들은요, 좀 더 멀리 가요. 범람하는 하천물을 따라서 좀 더 멀리 가서 쌓입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 왜 이렇게 높게 쌓였나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게요. 사과 1000개를 쌓는 거랑요, 좁쌀 1000개를 한번 쌓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똑같은 개수의 퇴적물이지만 이 굵은 알갱이는요, 공극이 많아요. 중간중간에 비는 공간이 많으면서 쌓이다 보니까 높게 쌓입니다. 그래서 뭐처럼 보여요? 상대적으로 주변에 비해서 높은 둑처럼 보이죠? 이 둑이 제방이죠. 그런데 이 제방은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어요? 하천이 만들었죠. 그래서 자연제방입니다. 그래서 자연제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배후에 자연제방 배후 등질배자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아주 미세한 입자로 된 토양이 퇴적이 되면서 물이 잘 안 빠져요. 물이 고여 있어요. 항상 습해요. 그게 배후 습지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뭐를 하고 살까? 자, 여기는요, 아까도 얘기했죠. 굵은 조립질이 쌓여 있습니다. 모래 성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난에다가 물 주는 거랑 진흙으로 된 화분에 물 주는 거랑 어디가 물이 잘 빠져요. 당연히 난 같은 모래 굵직굵직한 돌멩이로 된 그런 화분이 물이 잘 빠지죠. 슉 내려오잖아요. 바로 그죠? 그래서 여기는 배수가 양호해요. 배수, 물이 잘 빠진다는 겁니다. 물이 잘 빠지면요, 여기서는 이제 논농사는 좀 어렵겠죠. 논농사 안 되면 밭농사라든지 과수농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 배후습지는 어떻냐면 밀입질, 미세한 입자인데 뭐 진흙이라든지 점토 같은 게 쌓여 있어요. 이거 물이 잘 안 빠져요. 배수가 불량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습지, 우리 습지 기호 기억나시죠? 논 표시에 잡초 있고 물이 이렇게 고여 있어요. 이 상태에서 농사 짓기는 힘듭니다. 너무 그러니까 항상 물이 고여 있고 너무 물이 안 빠지면 또 농사가 안 되거든요. 적당히 뭐를 하고, 그렇죠, 배수 시설, 물을 좀 빼내고요. 그 다음에 뭘로 활용한다? 논농사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또 선생님 물어볼게요. 아까 선상지에서 취락은요, 물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서 선단의 위치를 한다 그랬죠. 근데 범람은요, 여러분, 항상 이게 홍수의 위험이 큰 지역이에요. 집을 어디에 지어야 될까요? 홍수의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지역에 집을 지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집 짓고 싶습니까? 자연제방 위에 집을 지을래요? 배후습지에 집을 지을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하살표를 이렇게 해놓으면 왠지 막 범람이 파도 치는 듯이 일어나는 줄 알고 여기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비는요, 고르게 여기 다 오죠, 이렇게. 그럼 어디서부터 차곡차곡 쌓일까요? 거기다가 물도 안 빠진대요. 어디서부터 나는 꼴 가라앉을까? 배후습지에 집 지으면요, 여기 잠겨요, 여러분. 제일 안전한 데가 그나마 어디냐면 고도도 높고 물도 잘 빠지는 이 자연제방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얘는 선상지의 선단에 위치한 취락과는 달리 어떠한 목적으로서 취락이 만들어진 거죠? 물을 얻기 위한 죄송합니다. 물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락이 형성됐습니다. 선상지의 선단은 득수취락이고 이 범람원의 자연제방 위에 있는 취락은 피수취락이라는 거 차이점이 있죠. 같은 취락인데도 어디는 물을 얻기 위하고 어디는 물을 피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범람원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각각의 요소들이 하나하나 시험 문제에서 다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범람원.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던져주냐. 선생님이 앞에서 선상지는 무조건 이 지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근데 범람원은 그런 지형도 없습니다. 어디가 나와도 하나도 안 이상해요. 왜? 그만큼 우리나라에 많아요. 그래서 범람원 지형도는 무조건 이것만 나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 없어요, 여러분. 자,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범람원의 자연제방과 배후습지를 읽어내야 되는데, 범람원은 자연제방과 배후습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지금 토지 이용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토지 이용을 보세요. 지금 가는요 논 표시가 되어 있고요. 나는요 밭과 과수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천 바로 옆에 지금 고도가 높은 거는 잘 안 보이지만 토지 이용 상태로서 여기가 어디라는 거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 자연재방이고요. 여기가 배후습지라는 걸 유추해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때 문제에서도 가와 나의 특징을 서로 비교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방 배후습지부터 먼저 파악해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강 옆에 보시면 과수원 표시 있고 집 표시가 되어 있는 이 라인들이 있죠. 하천 양안에 바로 옆에 이 부분이 바로 어디가 될까요, 여러분? 과수원, 취락, 뭐 밭 이런 게 자연 재방이 될 거고 그 뒤에 넓은 이 논농사 지대가 배후 습지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너무 쉽죠, 여러분? 그래서 이 범람원도 토지 이용, 인간의 생활 거기에 초점을 두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퇴적 지형인데요. 삼각주예요. 삼각형 모양의 땅이라는 건데 사실 삼각주는 이 나일강, 지금 지중해라는 바다로 이렇게 나오는 이 하구, 나일강의 하구에 정말 삼각형 모양의 지금 땅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주는 영어로 델타예요. 델타가 뭐냐? 그리스 문자에 이렇게 생긴 네 번째 그 문자가 있어요. 삼각형처럼 생겼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삼각주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나일강 삼각주에서 유래됐기 때문에 저렇게 델타라는 용어가 삼각주 용어가 됐지만 정말 희한하게 생긴 삼각주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따가 배울 정말 무조건 나온다고 배울 낙동강 삼각주도 전혀 삼각형이랑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냥 용어의 유래만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삼각주라는 거는 일단 어디에 위치하는 평야냐? 하구입니다. 우리 선상지는 곡구였죠. 그 다음에 범람원은 하천의 중하류고요. 삼각주는 그야말로 하천이 바다를 만나는 그 딱 입구, 거기가 하구인데 하구에 위치를 합니다. 근데 선상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하천이 마지막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이죠. 왜? 하천은 바다를 만나는 순간, 즉 침식 기준면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일을 끝냅니다. 자신의 일을 끝내면서 마지막 결과물, 산물들을 쫙 던지죠. 그게 뭐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끌고 내려온 하천 퇴적물입니다. 그래서 하천 퇴적물질의 양이 있겠죠. 그런데 이 바다는요, 특히 우리나라의 서해하고 남해는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는 조류의 흐름이 매우 빠르고 조차가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긁어내요. 이게 막 긁어내요. 특히 어떨 때? 들어왔다가 나갈 때. 그죠? 썰물일 때 다시 이게 바다로 다시 끌고 가는 힘이 작용하는데 조류는요, 조차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서해안의 조차는 세계 2위를 자랑한다 그랬죠. 조차가 어마어마해요. 조류 엄청나게 세겠죠. 우리나라 대하천의 퇴적물질의 양이 아무리 많아도요, 누구를 못 이겨요? 얘를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나라 삼각주의 조건은 이래야 돼요. 플러스가 많고 마이너스가 적어야지 뭔가 남아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이게 더 커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삼각주랑 선상지 시작할 때 선상주랑 삼각주는 별로 없다고 했죠. 왜? 삼각주의 형성 조건이 이건데 이거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입니다. 조류가 다 끌고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선생님 삼각주는 우리 안 배우나요? 배워야죠. 그게 바로 낙동강 삼각주입니다. 선생님이 조금 다르게 표를 이렇게 정리해 온 게 있는데요. 자, 이걸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서해 바다가 있고요. 남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해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정리해봤어요. 자, 삼각주가 형성되려면 조차가 작은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의 하구에서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요, 뭔가 쌓여야 되니까 너무 수심이 깊어도 안 돼요. 수심이 깊으면 거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수심도 하구의 수심도 얕아야 되고 그 바다의 수심도 얕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반도라든지 만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들어가 있는 구역에서 안정되게 퇴적물이 쌓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니 해도 퇴적물질, 하천 퇴적물질의 양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 세 개 중에 우리나라 대하천이 가장 많이 흐르는 하천은 바로 서해로 향하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조차가 너무 커요. 조차가 제일 작은 것을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건 동해입니다. 이거는 중간 정도. 수심이 가장 얕은 곳도 서해고요. 이게 돌아요, 여러분. 서해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돕시다. 중간 정도고 수심은 매우 깊죠. 순간적으로 쑥 바로 떨어집니다. 급경사로. 그다음 반도가 가장 많이 발달한 곳도 서해와 남해, 그 다음에 동해는 거의 없죠. 뭐 여기도 동그라미 쳐볼까요? 어느 정도 리아스 시키항 같은 것이 서남해안에 따라서 발달하니까. 퇴적물의 양도요. 가장 잘 발달한 하천들이 대규모로 분포를 하고요. 많이 끌고 내려오는 하천들이 분포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세모인데 동그라미가 될 수 있는 하천이 있죠. 무슨 하천? 남해로 흐르는 대하천. 유로가 가장 긴 낙동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X가 하나만 있어도 지금 곤란해요. 왜? 특히 이 X는 너무나도 심각한 X입니다. 그래서 서해에는 발달한 삼각주 없어요. 동해도 없어요. 수심이 너무 깊고요. 수심이 너무 깊고요. 반도나 만도 없고요. 대하천이 없어서 퇴적물의 양도 적어요. 최악이에요. 삼각주 발달 조건으로. 그러면 애매하긴 하지만 이 남해로 흐르는 하천의 하구에서는 삼각주가 그래도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낙동강 삼각주입니다. 자, 낙동강 삼각주의 지형도랑 위성사진 선생님이 다 가지고 왔습니다. 삼각형처럼 생기지 않았죠. 자, 특히 이 부분을 보면 선생님이 지금 빗금치고 있는 이게 지금 낙동강 삼각주예요. 빙기 때는 여기가 이렇게 깊은 골짜기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 되면 후빙기 하류에서는 퇴적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 지금 형성되고 있는 퇴적 지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 낙동강 삼각주는요. 지금 이렇게 지금 하구에 평평하게 쌓일 수 있는 조건인데 첫 번째, 하천 퇴적 물질의 양이 충분히 많죠. 거기다가 여기는요. 서해의 조차가 막 8m, 9m 이렇거든요. 여기는 조차가 한 1m 밖에 안 됩니다. 동해는 더 작아요. 한 0.5m 정도밖에 안 되는데 1m 정도 되면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서 조차가 작아서 조류의 침식량도 어떻겠습니까? 조류가 끌고 가는 조류의 침식량도 작겠죠. 이게 더 많게 되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삼각주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낙동강 삼각주를 배우는 겁니다. 낙동강 삼각주는 선생님 토지 이용 또 공부하셔야죠. 자, 토지 이용은 항상 잘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약간 검은색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삼각주의 자연 제방이 되고요. 그다음 그 안쪽이 배후 습지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자연제방하고 배후습지는 범람원에서 했는데요. 자, 삼각주도 마찬가지로 자연제방하고 배후습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구가 되면 이 퇴적물질이 이렇게 쌓이면서 하천의 흐름이 일정하게 이렇게 하나의 하천으로 흐르지 않고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나뉘어져서 흘러요. 그럼 나뉘어져서 흐르는 하천이 이제 홍수가 나요. 똑같은 리듬으로 보시면 되는데 홍수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범람을 한다는 얘기예요. 범람을 하면 여기서도 넘치고 여기서도 넘치겠죠. 이렇게 양쪽으로 다 넘쳐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뭐부터 가라앉는다? 굵은 입자, 모래부터 가라앉는다. 양쪽에 가장자리가 지금 이렇게 굵은 모래가 쌓이는 거고요. 그 안쪽, 섬처럼 보이는 이 안쪽이 배후습지가 되는 겁니다. 토지용 똑같습니다. 토지용 똑같아요, 여러분. 밭농사 짓고요. 집 여기 위치하고요. 논농사는 주로 여기서 짓죠. 자, 그래서 삼각주까지 정리를 했는데 자, 선생님이 지금 이거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 충적평면 삼총사 완벽 정리하기는 여러분들 내신 시험 공부할 때도 이 표 하나를 완벽하게 스스로 정리할 수 있으면
더 이상 할 것도 없습니다. 먼저 지리니까 지형도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 유명한 선상지인 서강사 선상지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삼각주는 낙동강 삼각주 가지고 왔습니다. 범람원은 알아서 그냥 읽으세요, 여러분. 토지용으로. 자, 각각의 형성 원인, 포인트, 경사 급변점 있어야 되고요. 얘는 범람대, 그리고 삼각주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많아야 된다. 위치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성물질은요.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평균 퇴적 물질의 크기. 자, 여기도 모래하고 점토, 여기도 모래하고 점토가 있는데 평균을 내면요. 어디가 좀 더 굵을까요? 당연히 좀 더 중하류, 얘는 하구예요. 좀 더 상류에 있는 얘가 입자가 굵고요. 당연히 얘는 입자가 더 굵겠죠. 그래서 평균 퇴적 물질 크기를 물어본다면 어디가 더 상류인지부터 파악을 해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이용이에요. 선생님 토지이용에는 별표를 쳐놨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관심인 분야가 지리인데 선청, 물 얻을 수 있습니다. 작지만 취락 있고요. 선항은 바로 여기서 선정에서 바로 땅속으로 빠져든 물이 그대로 복류를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지라든지 가수원으로 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단입니다. 선항에서 흐르던 물이 드디어 용천을 해요. 용천을 하면서 논농사와 취락이, 대규모 취락이 형성될 수 있다. 범람원과 삼각주는 똑같이 되는데 이 취락을 보시면 얘는 득수를 위한 취락이었고요. 이 둘은요. 범람할 때 피해야죠. 그래서 피수 취락입니다. 그래서 고도가 어디가 높은지, 배수가 어디가 양호한지, 토양의 투수성이라고도 얘기하죠. 투수성이 좋죠. 그 다음에 모래의 비중이 어떤지, 그 다음에 어디가 밭농사하고 어디서 논농사하는지 그런 거 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취락도 어떠한 목적으로 형성되는지 정리를 해놨고요. 대표적 지역을 정리할 때 우리나라는 이거 거의 없다 그랬죠. 이거는 많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까지도 여러분들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저산성산지가 많기 때문에 발달하지 못한다. 경사급변점이 형성되는 지점이 거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삼각주가 발달하지 않는 이유는 조차가 너무 커서 조리의 침식량이 너무 많다. 그래서 퇴적물질의 양보다 더 그 침식량이 많기 때문에 발달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침식평야하고 충족평야의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 너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면서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근데 어렵지 않죠? 그냥 다 이렇게 인과관계가 이어지고 이해가 쉽잖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인데요. 그 뒤에 물 자원에 관한 내용을 앞에서 조금 언급을 하고 이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지원 복습 잘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